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GDP와 이제 본원통화 그리고 이제 주가 지수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느냐면요. 최근에 이제 일부 패널이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대학에서 금융학을 본인이 스스로 강의한다고 하면서 GDP 대비 이제 본원 통화를 얼마나 늘리느냐에 따라서 주가 지수가 결정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어도 너무 잘못 알고 있다 싶어 가지고 오늘 주제를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분과 그 미국과 이제 중국 정시를 비교하면서 미국은 본원 통화 비중을 너무 많이 늘렸다. 그런데 중국은 그 통화량이 작게 늘렸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거품이 발생했고 중국은 마치 저평가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과 달리 유동성을 통제하고 있대요. 그래서 중국 주가 지수가 올라가지 못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은행 통계인데 GDP 대비 본원통화 비중은 2011년 기준입니다. 제가 쓴 책이 그때 미국과 중국 본원 통화량을 이제 비교한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찾았는데 2011년 당시에 미국은 GDP 대비 본원 통화 비중이 16%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뭐 한 25% 가까이 될 건데 그때 이제 GDP는 15.6조고 본원 통화는 겨우 그때 2.6조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그 금액이 뭐 아주 작지요. 그 2011년 뭐 하더라도 그래도 양적 완화 정책을 하던 시기인데 지금은 거의 한 6조 가까이 되니까 훨씬 작지요. 근데 중국은 2011년 그 GDP 대비 본원 통화 비중이 48배니까 미국의 4배지요. 그런데 잘못 짚었다는 거예요. 미국이 요즘 이렇게 늘어도 그러면 뭐 GDP 대비 비중은 25%인데 중국은 그래도 48%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본원 통화량은 2배로 늘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중국은 돈이 안 돕니다, 잘. 왜냐하면 지하 경제가 발달돼가 있어가지고 돈이 잘 안 돌아요. 심지어는 벽장에다가 그 돈을 숨기기도 하고 그 시진핑이 숙청 작업 그죠? 그 반대파 그 숙청 작업하면서 그 발각된 공산당 간부들 집에서 돈이 한 추록씩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중국은 본원통화 공급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런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중국이 미국보다 본원통화량이 훨씬 많다는 것을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본원통화와 주가지수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광의의 통화하고 주가지수가 관계 있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있지만은 본원통화를 가지고 그 주가지수와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금융학을 전공할 만한 실력은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 다음 미국은 2014년부터 2016년은요 본원 통화를 오히려 13% 감소했습니다. 그때 이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좀 팔았죠, 시장에다가. 그러니까 금리 상승도 유도할 겸 하면서 시장금리입니다. 시장금리 상승을 유도할 겸 해가지고 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을 조금 줄였죠. 그러면서 이제 시중 유동성이 흡수된 겁니다. 그 다음에 GDP 대비 보는 통화는 또 그 기간 동안에 2년이죠. 그 오히려 20%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GDP는 증가하고 보는 통화량이 감소하니까 그 비중이 오히려 더 많이 줄은 거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다우지수는 2014년 대비 2년 동안에 약 한 11%, 11%, 그 다음에 S&P는 S&P 500입니다. 10% 상승했죠. 그러니까 통화량과 주가 지수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러한 통계도 조사하지도 않고 막연히 그럴 것 아니냐 라는 식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의도적이거나요. 미국 주가 지수를 거품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주가 결정 원리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다. 금융학을 강의한다고 하면 이것은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통화량과 주가 지수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분뿐만 아니라 경제 패널들이 양적 완화 정책 때문에 마치 주가 큰 폭으로 오른 것처럼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는 통화가 줄어도, 그러니까 광의의 통화는 넣을 수 있어요. 그 보는 통화 줄어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광의의 통화, 흔히들 말하는 총통화 M2는 시중은행하고 대출 고객이 협의해 갖고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통화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와 함께 보면 안 된다.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M2는 증가해요. 왜냐면 화폐 유통 속도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동산도 되고 이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 돈 빌리가 하잖아요. 돈 빌리면 M2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부채 증가 이꼬르는 M2 증가예요. 이분이 거기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는데, 문제는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다수의 시청자들이 그 잘못된 지식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통화량이 줄면 보는 통화 마치 주가가 하락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논리대로 하면 통화량을 늘려가지고 거품이 발생했으니 통화량을 앞으로 줄인다면 거품이 꺼진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설득력도 전혀 없지만은 어떻게 저런 분이 금융학을 강의할까? 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발언을 하기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래처럼 2021년이죠. 그 미국 주가 지수 상승은 그 성장률도 아니고요. 그 기업 실적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미국 주식 거품을 했거든요. 지난해 10월부터. 근데 지금 1년 동안 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하면요. 그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100%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은행들 대부분이 80에서 100% 이상 올랐어요. 그런데 그분 얘기대로 하면 그 논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기업 이익의 문제지 성장률의 문제도 아니고 기업 이익이 얼마나 창출되느냐의 문제예요. 최근에 미국 S&P 주가 지수 상승을 한 것도 투자은행이고요. 투자은행이 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GDP 성장에는 별로 기여 못해요. 대출을 받은 사람이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출을 또 뭐 빚을 갚기 위해서도 빚을 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대출은 증가하기 마련인데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은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매년 악화돼요. 2015년부터. 그러니까 주가 하락 요인이 거기에 있는데 마치 통화량을 미국은 많이 늘리고 중국은 통화량을 작게 늘려가지고 주가가 못 올란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가 수익률로 보면요. 미국 S&P 500 기준으로 보면 원래 평균 정도 될 겁니다. 주가가 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지수가. 그래서 이제 평균을 보면 한 23배 정도 되거든요. 중국은 60배 가까이 됩니다. 왜? 기업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다수가 그 금액이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주가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 결정 원리조차도 모르고 금융학을 강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주식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중국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평가됐다는 것이 무엇을 보고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판단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하면 영업 실적이 나오지 않는 부도 위기에 직면한 흥다그룹처럼, 그죠? 그런 기업에도 그러면 주가가 내리면 투자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기업은 허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을 통화량 증가한다고 그런 기업에 투자하라? 그거는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금융학을 강의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기에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죠. 사실상요. 주가 결정 원리도 모른다는 거죠. 또 통화량과 주가와의 관계도 모른다는 거죠. 더군다나 보는 통화와 주가 관계는 더욱더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흔히들 유동성이라고 하면 M2거든요. 이거는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만으로 증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적 완화 정책을 하지 않더라도 유동성은 증가할 수 있고요. 양적 완화 정책을 하더라도 유동성은 감소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뭐 큰 위기가 온다든지 이러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2018년 위기가 왔을 때요, 본원 통화보다도 오히려 협의 통화가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은행들이 부도나지 않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해소를 다 해버린 거예요. 만기가 돌아오는 건 다 해소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M2가 줄어드는 거죠. 그럴 때는 대출금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유동성은 얼마든지 감소도 할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부족한 것 같다. 근데 대학 교수이면서 패널이면서 그것도 금융학을 강의하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충격적이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 한국 교수들의 수준이. 또 경제 패널들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외환 보유고도 유동성의 증가 또는 감소에 영향을 주거든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외환보유가 1조 달러 감소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그 시중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공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결국은 빨려 들어오는 거죠. 그것은 시장 기능이지. 그러니까 외환 부족 사태 때문에 중국 중앙은행입니다. 1조 달러를 줄인 거예요. 그러면 시중 유동성이 흡수되잖아요.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 외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요즘 그죠? 뭐 외초가 연중 돌아오는 게 뭐 1조 달러 정도 되고, 중국에 대해서는 뭐 장기채는 잘 안 빌려줄 거예요. 물론 채권 발행을 통해서 뭐 한 3년 정도짜리는 할 수 있겠지만은 10년 이런 거는 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외채가 증가하면 기업은 왜 회사채 발행하려고 외국 돈을 필요로 합니까? 결국은 국내에서 아파트 짓기 위해서 중국은 그러면 그 돈을 바꾼단 말입니다. 위안화로. 그러면 유동성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이해가 전혀 부족하다. 그 다음에 GDP 대비 보는 통화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금융학을 가지고 금융학을 전공하는 사람 또는 금융학을 강의하시는 분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